때로 질투는 나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질투는 우리를 눈멀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질투는 살인의 동기가 되기도 하는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한 두려움에도 아랑곳 없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병이다라는 영국 속담도 있습니다. 당신은 질투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없나요? 친구가 유튜브 수익 채널로 돈을 버는 것을 보고는 그 채널이 망하길 바라는, 더 심하게는 폐쇄시키고 싶을 만큼 질투에 몸서리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산 아파트가 폭등하는 바람에 미칠 것 같은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친구의 질투에 질린 적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지만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질투하는 단짝 친구를 둔 것은 아닙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질투의 근원 또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면 이 병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울 테니까요. 오이디푸스 신화가 아버지와의 경쟁, 거세 불안, 그리고 동일시를 통한 성숙의 과정을 상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듯 신화에는 우리 인간 군상의 숨은 무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신화를 분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자의 질투에 관한 신화도 많습니다. 그중 아프로디테와 푸시케 신화에서는 질투에 관한 여자의 무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입니다. 시녀가 항상 거울을 들고 여신을 뒤따랐고 여신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끽하였지요. 푸시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새벽 이슬에서 태어났다는 푸시케는 그리스 어느 왕국의 셋째 공주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푸시케는 인간으로 환생한 아프로디테라고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푸시케에게는 청혼을 하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숭배할 뿐이었지요. 걱정이 된 왕과 왕비는 셋째 딸 푸시케를 위해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질투로 미칠 것 같던 여신은 푸시케가 죽음과 결혼하리라는 신탁을 내렸습니다. 가엾게도 공주는 산꼭대기 바위에 묶여 죽음을 기다리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아프로디테의 명령을 받고 그의 아들 에로스가 푸시케를 죽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푸시케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에로스는 푸시케를 데리고 낙원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만 만나 사랑할 것을 말입니다. 이런 둘의 사랑을 방해한 것은 다름 아닌 푸시케의 두 언니였습니다. 동생이 너무나 훌륭한 곳에서 사는 것을 본 언니들은 동생의 마음에 의심의 불길을 댕깁니다. 남편이 괴물일지도 모르니 그가 잠들었을 때 몰래 등불을 비춰 확인해보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결국 푸시케는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 푸시케는 에로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가엾은 푸시케는 남편을 되찾기 위해 신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지만 모두가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아프로디테를 찾아가게 되고 아프로디테는 그녀에게 절대 풀 수 없는 4가지 과제를 내줍니다. 하지만 개미, 갈대, 독수리, 심지어 답의 도움으로 과제를 다 풀어내자 마침내 아프로디테도 손을 들고 맙니다. 그 후 푸시케는 제우스의 도움으로 여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를 분석하는 것은 무척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신화를 자세히 분석할 생각은 없습니다. 질투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힌트일 뿐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질투의 근원에는 지나치게 왜곡된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애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애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는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자신감 없고 소심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치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가 최고야라는 자부심이 넘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혹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마저 생깁니다. 후자의 경우는 자아도취에 빠져 남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보다 더 긴장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은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집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자기는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푸시케의 아름다움을 칭찬할수록 아프로디테는 더욱 질투심을 불태웠습니다. 실제로 누가 더 예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사람들이 누구를 더 예쁘다고 말하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부족감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순간 자신감은 더욱 없어지고 자신감을 상실하면 내면의 빈 공간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장신과 의사가 상담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에 관한 정보입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역동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개인 역동만큼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형제나 자매 간의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동기 간의 경쟁은 종종 질투의 변형으로 나타납니다. 대개는 부모의 애정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주된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여자 형제에게 느끼는 질투는 상상 이상으로 인생을 지배합니다. 남자 형제 간의 경쟁은 치고받고 싸우는 물리적인 차원의 경쟁에서부터 결혼 후에 서로 연락을 끊고 사는 관계의 단절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개는 서열에 따라 형의 권위와 아우의 복종이 평생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매 간에는 누가 서열의 위쪽에 있느냐보다 누가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자는 관계와 애정의 욕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식해 언니들의 질투는 제부를 죽음으로 몰고 갈 뻔했습니다. 신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로스가 잠들었을 때 잔인하고 흉측한 구렁이에 머리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상상해보세요. 언니들이 가장 질투했던 것은 에로스의 남성성이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에로스의 남성성을 사로잡고 있는 프시케의 여성성을 질투했던 것입니다. 나도 멋진 남자를 갖고 싶은데 그런 남자를 사로잡을 무기가 내게는 없고 그런 아름다움과 여성스러움을 지닌 프시케를 직접 죽이자니 양심에 꺼려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부의 남성성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밉기만 한 동생도 불행해질 테니까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질투에는 의심과 배반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질투망상이라는 정신질환은 그동안 비교적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남자에게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의처증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여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고 인간애와 인간 존중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의 세태가 우리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개방적인 성관념과 지나치게 선정적인 인터넷을 비롯한 매스미디어도 한몫합니다.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사랑으로 인한 가치의 혼란이 가중되고 거꾸로 사람 사이의 애정 어린 진정한 관계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혼란 속에 고독이 병적인 사람을 양산합니다. 망상이라는 병은 사회문화적 그리고 교육적 배경이 유사한 사람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정의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나 혈서로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녀에게는 요지부동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유치한 드라마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비극이고 엄연한 현실입니다. 질투망상에 걸린 사람은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이상이 있습니다. 복잡하기로는 슈퍼컴퓨터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의 뇌에는 뇌세포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쾌락, 환각, 사랑과 의심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질투망상 환자들은 이 도파민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도파민 억제 약물이 치료에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투를 멈추는 법. 질투라는 감정의 양쪽에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질투를 받는 쪽과 질투를 하는 쪽입니다. 둘 다 괴롭습니다. 질투를 받는 사람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능동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투에는 이성적인 냉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투를 받는 사람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대응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고 마음고생이 심할 것입니다. 마치 푸시케가 죽을 운명에 맞닥뜨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응원군이 나타납니다. 푸시케의 조력자 같은 사람들이 당신의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선 질투는 강한 자의 폭력이 아니라 약한 자의 정당방위랍니다. 질투를 받는 사람보다 질투를 하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는 잘난 사람은 모르겠지만 질투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비참한 치졸함이 있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지옥과 같은 격정의 시간을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질투심을 어쩌지 못하는 고통을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는 그대로를 직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질투, 자기애, 타인의 시선 등 있는 그대로의 내면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질투를 합리화하려 들면 더 괴로울 뿐입니다. 흔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뭔가를 직시하는 데는 공포가 따릅니다. 하지만 막상 대면하고 나면 두려움이 줄어들지요. 혹시 나의 질투가 너무나 유치하고 터무니없어 그런 나 자신이 싫어질까봐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차피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므로 유치한 게 정상입니다.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더 사랑하는지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비로소 진심이 생깁니다. 진심은 질투를 먹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미모가, 능력이, 대인관계가 질투가 날 만큼 부럽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정말 내가 꼭 원하는 것인가? 대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갖고 있으니 나도 갖고 싶을 뿐입니다. 질투로 인한 상처에 비하면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멍이 덜 아픕니다. 만약 반드시 원하는 것이라면 남에게서 빼앗지 말고 스스로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당신이 위에 설 수는 없다는 단순한 진리에 승복하십시오. 모든 치유의 과정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기애로부터 시작됩니다. 왜곡된 자기애를 치유할 방법은 진정한 자기애밖에 없습니다.